하사 한도윤, 당신은 방산비리의 주범입니다. 철창이 내려앉는 굉음과 함께 화면은 암전되고 고요 속에서 한 청년 군인의 거친 숨소리만 울린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그는 평범한 정비병이었다. 그러던 그에게 나타난 한 사람. 젊은 여성, 그러나 가슴 위에 빛나는 별색. 장난처럼 던졌던 말. 그 별 진짜예요? 코스프레 아니고요? 그 농담은 그의 인생을 뒤흔들었다. 누가 그를 함정에 빠뜨렸는가? 진짜 범인은 누구인가? 별셋 장군의 정체는 무엇인가? 지금부터 한 청년 군인과 숨겨진 진실이 맞부딪히는 이야기가 시작된다. 그 전에 잠깐 1초만 투자해서 구독,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강원도 깊은 산골, 이름도 생소한 작은 군부대. 아침 점호가 끝나고 나면 하사 한도윤의 하루는 언제나 똑같이 시작됩니다. 낡은 군용 트럭 밑에 기어들어가 기름때 묻은 렌치를 쥐고 볼트를 조이고 풀기를 반복하죠. 26살 청년에게 주어진 일상은 그렇게 단조로웠습니다. 정비창고 안은 늘 기름 냄새와 녹슨 철 냄새로 가득했어요. 도윤은 작업복 주머니에서 낡은 스마트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오후 4시. 아직 2시간이나 남았네요. 옆에서 함께 일하던 병장 김태수가 헛웃음을 흘렸습니다. 도윤아, 우리 이러다가 진짜 이 창고에서 늙어 죽는 거 아니냐? 그러게 말입니다. 매일 똑같은 일만 반복하니까요. 도윤은 렌치를 내려놓고 허리를 폈습니다. 창고 밖으로 보이는 산은 여전히 푸르렀고 하늘은 맑았죠. 하지만 그 풍경조차 이제는 지겹게 느껴졌어요. 부모님 세대가 살았던 시절, 그 유명한 한강의 기적 시대에는 희망이 있었다고들 하잖아요. 열심히 일하면 내일은 더 나아질 거라는 믿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미래가 보이지 않았어요. 저녁 점호가 끝나고 생활관으로 돌아온 도윤은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켰습니다. 어머니한테서 온 메시지가 있었어요. 도윤아, 밥은 잘 챙겨 먹니? 다음 주말에는 집에 올 수 있겠니? 도윤은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아이고, 우리 아들. 잘 지내지? 어머니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밝고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도윤의 마음속은 답답하기만 했어요. 네, 그냥 그렇습니다. 도윤아, 너는 그래도 군인이잖아. 나라 지키는 일하고 있으니 얼마나 멋지니. 엄마는 자랑스럽다. 도윤은 대답 대신 침묵했습니다. 어머니에게는 차마 말할 수 없었어요. 멋진 것도 한때일 뿐이라는 걸요. 하사 월급으로는 미래를 그려볼 수도 없다는 걸요. 군인이라는 이름은 그럴듯하지만 실상은 그저 톱니바퀴 하나에 불과하다는 현실을요. 엄마, 저 좀 바빠서요.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요. 그래, 알았다. 몸 조심하고. 전화를 끄는 도윤은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생활관 창밖으로는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어요.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렌치를 쥐고 볼트를 조이고 기름때를 닦아내는 하루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부대는 이른 시간부터 술렁거렸습니다. 대대장이 전체 집합을 명령했거든요. 도윤은 동료들과 함께 운동장에 모였어요. 대대장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평소보다 더 굳어 있었고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묻어났죠. 내일 상급 부대에서 점검이 있다. 합동참모 본부에서 직접 오신다. 모든 장병은 각자 맡은 바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하도록. 합참이라는 단어에 병사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도윤은 옆에 선 김태수에게 작게 속삭였어요.
합참이면 별 달린 사람들 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게. 우리 같은 부대에 무슨 일로 오는 거래. 점검 준비는 그날부터 광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대대장은 극도로 예민해졌고 간부들은 병사들을 다그쳤어요. 창고를 청소하고 장비를 정비하고 서류를 다시 점검했습니다. 도윤은 동료들과 함께 밤늦게까지 일했어요. 이거 진짜 미치겠네. 별단 사람 보여주기식으로 청소나 하고 있으니. 도윤이 투덜거리자 김태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야, 그래도 장군이잖아. 별셋 달고 오신다는데 좀 긴장이 되지 않냐? 긴장은 무슨. 내일 온다는 그 별셋 장군님도 코스프레 아닐까요? 요즘 세상에 장군이면 뭐합니까? 우리 현실은 그대로인데. 도윤은 비웃듯 말했습니다. 옆에 있던 몇몇 병사들이 킥킥 웃었어요. 하지만 그때 도윤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내일 만나게 될 그 장군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을 사람일 줄은요. 그리고 그 장군이 바로 그녀일 줄은 말입니다. 밤은 깊어가고 도윤은 생활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일이면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되겠죠. 하지만 도윤은 알지 못했어요. 내일부터 자신의 평범했던 일상이 송두리째 흔들리기 시작할 거라는 것을요. 점검 당일 아침 부대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병사들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군복을 다렸고 간부들은 마지막 점검에 여념이 없었어요. 도윤도 작업복을 깔끔하게 입고 정비창고 앞에 섰습니다. 대대장은 몇 번이고 시계를 들여다보며 초조해했죠. 곧 도착하신다. 모두 정신 차려라. 오전 10시 정각 부대 정문으로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들어왔습니다. 차량이 멈추자 운전병이 재빨리 내려 뒷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한 사람이 내렸습니다. 순간 운동장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숨을 멎었어요. 차에서 내린 사람은 젊은 여성이었거든요. 단정하게 올린 머리, 흠잡을 데 없이 다림질된 제복, 그리고 그 어깨 위로 별셋이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대대장이 황급히 거수경례를 올렸습니다. 대대장 중령 박민수, 예리나 중장님을 영접합니다.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본부, 예리나 중장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나이는 30 중반쯤으로 보였는데 그 어린 나이에 별셋이라니. 병사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도윤은 옆에 선 김태수에게 작게 속삭였어요. 야, 저게 진짜야? 저 나이에 별셋? 미쳤다. 우리 아버지보다 어려 보이는데. 도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니, 저건 뭐. 혹시 코스프레 아닐까? 요즘 그런 거 유행이잖아. 그 말에 몇몇 병사들이 웃음을 참지 못하고 킥킥거렸어요. 하지만 그 순간 예리나 중장이 고개를 돌려 도윤 쪽을 바라봤습니다. 도윤의 웃음이 얼어붙었어요. 그녀의 눈동자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시선이었죠. 동시에 그 눈 깊은 곳에는 어딘가 슬픈 그림자가 서려 있었어요. 예리나는 시선을 거두고 대대장을 따라 부대 시설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정비창고, 무기고, 병영 생활관까지. 그녀는 세심하게 모든 것을 점검했어요. 질문도 날카로웠습니다. 이 장비는 언제 정비했습니까? 보급품 현황은 정확합니까? 병사들의 복지 실태는 어떻습니까? 대대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대답했어요. 예리나는 아무 표정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점검은 오후까지 이어졌고 마침내 끝났을 때 모두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하지만 그날 저녁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도윤은 생활관에서 쉬고 있었는데
갑자기 당직 하사관이 달려왔어요. 하사 한도윤, 대대장실로 즉시 집합. 도윤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지? 혹시 아까 한 말이 들킨 건가? 그는 서둘러 군복을 챙겨 입고 대대장실로 향했어요. 대대장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대대장이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예리나 중장이 서 있었어요. 하사 한도윤 들어왔습니다. 도윤은 경례를 올렸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대대장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사 한도윤, 예리나 중장님께서 면담을 원하신다. 별실로 안내해 드려라. 도윤은 영문을 알 수 없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리나는 아무 말 없이 먼저 걸어 나갔어요. 도윤은 그녀를 따라 부대 본부 건물 안쪽에 있는 비공개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회의실 문이 닫히고 둘만 남았습니다. 예리나는 의자에 앉으며 도윤에게도 앉으라고 손짓했어요. 도윤은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길고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예리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하사, 오늘 아침에 한 말 기억하나? 도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역시 들켰구나. 그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솔했습니다. 예리나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코스프레라고 했지. 정말 죄송합니다. 사과는 됐다. 그보다 내가 궁금한 건 다른 거다. 예리나는 도윤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어요. 하사 한도윤, 26살, 정비병과 출신이지만 행정 업무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았다. 기획력도 탁월하고 문서 작성 능력도 수준급이다. 맞나? 도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예리나는 서류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합참에서 진행 중인 프로젝트가 하나 있다. 젊고 능력 있는 인재를 선발하는 작업이지. 당신이 그 후보 중 한 명이었다. 도윤의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합참 프로젝트라니. 이게 진짜 기회인가? 그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예리나를 바라봤어요. 저를 선발하신다는 말씀입니까? 그럴 예정이었다. 예리나의 말에 도윤의 가슴은 부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예리나의 다음 말이 찬물을 끼얹었어요. 다만 함부로 지휘관을 조롱하는 버릇은 버려야 한다. 도윤의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부끄러움과 후회가 밀려왔어요. 그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는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리나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아직 기회는 있다. 하사 한도윤, 당신은 선택하면 된다. 이곳에서 안정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세계로 도약할 것인지. 도윤은 망설였습니다. 안정과 도약, 두 단어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하지만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요. 기회를 주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리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좋다. 일주일 뒤 합참으로 발령 통보가 갈 것이다. 준비해라. 그녀는 문을 열고 나갔어요. 도윤은 멍하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모든 게 꿈만 같았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자신의 일상이 이제 완전히 바뀌게 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도윤은 부대를 떠나 서울 용산에 있는 합동참모본부로 파견 발령을 받았어요. 강원도 산골 부대에서 국방부 핵심 기관으로의 이동. 도윤에게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합참 건물은 웅장했어요. 높은 천장,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 그리고 복도를 오가는 별과 무궁화를 단 고위 장교들. 도윤은 자신이 어울리지 않는 곳에 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사 계급장이 유난히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전략기획본부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여러 간부들이 업무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도윤을 맞이한 건 중령 한 명이었어요. 하사 한도윤이지. 나는 작전과 김중령이다. 예리나 중장님께서 특별히 선발하셨다고 들었어. 기대가 크니 실망시키지 마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윤은 배정받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두툼한 서류 뭉치들이 쌓여 있었어요. 국방 예산안, 무기 도입 계획서, 작전 보고서들. 도윤은 한숨을 내쉬며 서류를 펼쳤습니다. 처음 보는 용어들과 복잡한 수치들이 가득했지만 그는 하나하나 읽어내려갔어요. 며칠이 지나자 도윤은 조금씩 업무에 적응해 갔습니다. 그의 기획력과 문서 작성 능력은 금세 인정받았어요. 김중령도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역시 중장님 눈은 틀리지 않아. 하사, 이번 주 안으로 방산 사업 보고서 정리 좀 부탁한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일을 하면서 점점 이상한 점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방산 사업 관련 문서들 사이에 숫자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예산 집행 내역에서 설명되지 않는 금액들, 계약서와 실제 지출 내역의 불일치. 처음에는 단순한 실수라고 생각했지만 자꾸만 반복되는 모순들이 신경 쓰였어요. 어느 날 저녁 도윤이 야근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사무실 문이 열리며 예리나 중장이 들어왔어요. 그녀는 도윤의 책상으로 다가와 무거운 파일 하나를 내려놓았습니다. 아사, 이것 좀 봐라. 도윤은 파일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기밀로 분류된 문서들이 들어 있었어요. 방산업체와의 계약 내역, 무기 도입 사업 관련 자료들. 하지만 이전에 봤던 공식 문서들과는 내용이 달랐습니다. 이게 뭡니까? 예리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분석해봐라. 그리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나한테만 보고해. 알겠습니다. 예리나는 더 이상 말없이 사무실을 나갔어요. 도윤은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밤이 깊어갔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그는 문서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3시가 넘어서야 도윤은 끔찍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문서 속에는 국방비 횡령의 흔적들이 있었어요. 수백억 원대의 예산이 정당한 절차 없이 빠져나간 기록들, 허위로 작성된 계약서들, 그리고 그 배후에 있는 고위 인사들의 이름들. 도윤은 손이 떨렸습니다. 이 정도면 단순한 비리가 아니었어요.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범죄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윤은 예리나에게 분석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예리나는 침착하게 들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어두웠어요. 잘했다. 계속 추적해라. 더 깊이 파고들어야 한다. 중장님, 이건 위험하지 않습니까? 예리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위험하지. 하지만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다. 그날 오후 도윤은 복도에서 한 여군 대위와 마주쳤습니다. 단정한 외모에 지적인 인상을 풍기는 여성이었어요. 그녀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하사님이 새로 오신 한도윤 하사님이시죠? 저는 정보참모부 한지수 대위입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한지수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야근 많이 하신다고 들었어요. 힘드시죠? 괜찮습니다. 적응 중입니다. 한지수는 주위를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어요. 하사님, 조언 하나 드려도 될까요? 너무 깊이 알려고 하지 마세요. 무슨 말씀이신지. 군대는요, 진실보다 명령이 우선인 곳이에요. 너무 많이 알면 다칠 수 있어요. 한지수는 의미심장하게 미소 지으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도윤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한지수의 말은 충고였을까? 아니면 경고였을까? 그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숙소에 돌아와서도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들이 뒤엉켰습니다. 예리나 중장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일까? 한지수 대위의 말은 무슨 의미일까? 그리고 자신은 지금 무엇에 휘말리고 있는 걸까?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도윤에게 그 불빛들은 어딘가 불안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자신이 알 수 없는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았어요. 도윤은 휴대폰을 꺼내 어머니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잘 지내요. 걱정 마세요. 하지만 그는 정작 자신이 걱정되고 있었습니다. 이 길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그는 알 수 없었어요. 합참에서의 생활이 한 달을 넘어가자 도윤은 점점 더 복잡한 진실의 그물망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매일 밤 예리나 중장이 건네주는 기밀 문서들을 분석하면서 도윤은 군 고위층 사이에 보이지 않는 권력 다툼이 존재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어느 날 저녁 예리나는 도윤을 따로 불렀습니다. 그녀의 집무실은 다른 사무실과 달리 을씨년스러울 정도로 간소했어요. 책상 위에는 서류들만 가득했고 벽에는 아무런 액자도 걸려있지 않았습니다. 하사, 앉아라. 예리나는 무거운 표정으로 파일 하나를 꺼냈어요. 이번 거는 더 조심해야 한다. 방산 비리의 핵심 인물들이 누구인지 추적 중이다. 내가 이 자료를 분석해줘야 한다. 도윤은 파일을 받아들었습니다. 두껍고 무거웠어요. 마치 그 안에 담긴 진실의 무게처럼 느껴졌습니다. 중장님, 혹시 이 일이 위험하다면 제가 말릴 수 있습니까? 예리나는 쓸쓸하게 웃었어요. 말릴 수 없지. 이미 시작된 일이니까. 하지만 내가 원한다면 지금이라도 돌아갈 수 있다.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끝까지 해보겠습니다. 고맙다. 도윤은 숙소로 돌아와 밤새 문서를 분석했어요. 그 안에는 충격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무기 도입 사업에서 수천억 원대의 리베이트가 오간 정황, 허위 계약서로 위장된 비자금 조성, 그리고 그 돈이 흘러간 곳까지. 도윤은 손이 덜덜 떨렸어요. 이건 단순한 비리가 아니었습니다. 국가를 좀먹는 거대한 범죄 조직이었어요. 새벽녘 도윤이 커피를 마시며 자료를 정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누군가 문을 두드렸어요. 시계를 보니 새벽 4시. 이 시간에 누가 찾아올까? 도윤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문 밖에는 한지수 대위가 서 있었어요. 그녀는 평소와 달리 어두운 표정이었습니다. 대위님, 이 시간에 무슨 일이십니까? 한지수는 주위를 살피더니 안으로 들어왔어요. 하사님, 제가 경고했잖아요. 너무 깊이 파지 말라고.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한지수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예리나 중장님이 무슨 일을 시키고 계신지 저도 알아요. 하지만 그건 위험한 일이에요. 지금이라도 손을 떼세요. 도윤은 당황했습니다. 대위님은 어떻게 그걸 아십니까? 저도 정보 쪽 사람이에요. 모르는 게 없죠. 하사님, 예리나 중장님을 믿으시면 안 돼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한지수는 진지한 표정으로 도윤을 바라봤어요. 예리나 중장님에게는 개인적인 목적이 있어요. 복수라고 할까요? 그분은 하사님을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도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중장님을 믿습니다. 한지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럼 할 수 없네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제가 경고했다는 걸요. 한지수는 그대로 돌아섰습니다. 도윤은 닫힌 문을 바라보며 혼란스러웠어요. 누구를 믿어야 할까?
예리나 중장일까? 아니면 한지수 대위일까? 다음 날 아침 도윤은 예리나에게 분석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예리나는 침착하게 들었지만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잘했다.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다. 핵심 인물의 정체를 밝혀내야 한다. 중장님, 왜 그러나? 도윤은 망설이다가 물었습니다. 혹시 중장님께 개인적인 이유가 있으신 겁니까? 이 일을 하시는데 예리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개인적인 이유라.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그게 중요한가? 중요한 건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도윤의 마음속에는 의심의 씨앗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확신할 수 없었어요. 자신이 지금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누군가의 도구로 이용당하고 있는 건지. 그날 밤 도윤은 합참 건물 지하 자료실로 내려갔습니다. 예리나가 지시한 대로 추가 자료를 찾기 위해서였어요. 어두운 복도를 걷다가 도윤은 회의실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을 발견했습니다. 목소리가 들렸어요. 예리나가 움직이고 있어. 조만간 우리 쪽으로 칼을 들이댈 거야. 막아야 해. 그녀를 제거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도윤은 숨을 죽였습니다. 누구의 목소리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분명 예리나를 겨냥한 대화였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숙소로 돌아온 도윤은 침대에 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모든 게 복잡했습니다. 예리나는 정말 정의를 위해 싸우는 걸까? 아니면 한지수의 말처럼 개인적인 복수를 위해 움직이는 걸까? 그리고 자신은 그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창밖으로 서울의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별은 보이지 않았어요. 도시의 불빛들이 별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문득 강원도 부대에서 보던 맑은 밤하늘이 그리워졌어요. 그때는 모든 게 단순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단순하지 않았어요. 도윤은 긴 한숨을 내쉬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합참 청사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기밀 자료 유출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방산 비리와 관련된 핵심 문서들이 외부로 빠져나갔다는 보고가 올라왔고 군사 경찰이 즉각 투입됐습니다. 도윤은 그날 아침 평소처럼 출근했어요. 하지만 사무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간부들이 웅성거리고 있었고 복도에는 군사 경찰들이 배치돼 있었어요. 무슨 일입니까? 도윤이 옆자리 중위에게 물었지만 그는 고개만 저었습니다. 모르겠어. 큰일 난 것 같은데. 점심시간이 되자 전 직원 긴급 소집 명령이 떨어졌어요. 대회의실에 모인 장병들 앞에서 군사경찰 대령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어젯밤 기밀 문서 유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수사 결과 범인을 특정했습니다. 도윤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무언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하사 한도윤, 앞으로 나오시오. 순간 도윤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주위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자신에게 쏠렸어요. 도윤은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앞으로 나갔습니다. 하사 한도윤, 당신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됩니다. 군사경찰들이 다가와 도윤의 팔을 잡았어요. 차가운 수갑이 손목에 채워졌습니다. 도윤은 항변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이건 오해입니다. 증거가 확보됐습니다. 변명은 조사실에서 하시오. 도윤은 끌려갔어요. 복도를 지나며 그는 예리나 중장을 찾았지만 그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지수 대위가 먼 곳에서 안타까운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군사경찰 조사실. 도윤은 차가운 의자에 앉혔습니다. 조사관이 컴퓨터 화면을 돌려 보여줬어요.
이게 뭡니까? 화면에는 도윤의 계정으로 접속한 기록이 찍혀 있었습니다. 기밀 문서를 외부 이메일로 전송한 내역까지 선명했어요. 저는 이런 적 없습니다. 누군가 제 계정을 도용한 겁니다. 증거가 완벽합니다. 당신의 지문까지 확인됐어요. 도윤은 절망했습니다. 이건 누군가의 치밀한 계획이었어요. 자신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음모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설명해도 조사관들은 믿지 않았어요. 사흘간의 조사 끝에 도윤은 구치소로 이송됐습니다. 좁고 음침한 독방. 도윤은 차가운 바닥에 앉아 무릎을 끌어안았어요.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군인으로서의 명예도, 미래에 대한 희망도 모두 한순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면회 신청이 들어왔어요. 도윤은 면회실로 나갔습니다. 유리창 너머에 앉은 사람은 한지수 대위였습니다. 하사님, 한지수의 목소리는 슬퍼 보였어요. 하지만 도윤은 그녀를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대위님, 이게 대위님이 말한 경고였습니까? 한지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정말 하사님을 걱정했어요. 하지만 예리나 중장이 하사님을 이용한 거예요. 무슨 소립니까? 한지수는 서류 봉투를 내밀었어요. 이걸 보세요. 예리나 중장의 진짜 정체입니다. 도윤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습니다. 그 안에는 예리나의 과거 기록들이 담겨 있었어요. 그녀의 아버지가 방산업체 비리를 폭로하려다 의문사한 사건, 그리고 예리나가 군에 입대한 진짜 이유. 예리나 중장은 복수를 위해 움직여왔어요. 아버지를 죽인 세력을 무너뜨리기 위해서요. 그리고 하사님은 그녀의 도구였던 거예요. 도윤은 서류를 떨어뜨렸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유출 사건도 예리나 중장이 계획한 거예요. 하사님을 희생양으로 만들어서 자신은 빠져나가려는 거죠. 방산 비리의 핵심은 사실 예리나 중장 자신이었어요. 도윤의 세계가 무너졌습니다. 자신이 믿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어요. 정의라고 생각했던 것이 복수였고 희망이라고 여겼던 것이 함정이었습니다. 하사님, 아직 늦지 않았어요. 진실을 밝히세요. 예리나 중장을 증언하면 하사님은 살 수 있어요. 한지수는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예리나를 믿어야 할까? 한지수를 믿어야 할까? 아니면 이 모든 게 또 다른 거짓일까? 면회 시간이 끝나고 도윤은 다시 독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차가운 벽에 기대어 천장을 바라봤어요. 어둠 속에서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대체 누가 진짜고 누가 거짓인 겁니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침묵만이 그를 감쌌어요. 도윤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절망과 혼란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구치소에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도윤은 매일 조사를 받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예리나를 증언하라는 압박도 한지수가 건넨 서류들도 모두 믿을 수 없었습니다.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날 저녁 또다시 면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도윤은 지친 몸을 이끌고 면회실로 향했어요. 이번에는 누가 왔을까? 혹시 부모님일까?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유리창 너머에 앉은 사람은 예리나 중장이었어요. 그녀는 평소와 달리 제복이 아닌 사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표정도 지쳐 보였어요. 도윤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중장님, 저를 만나러 오실 낯이 있으십니까? 예리나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 미안하다고요? 저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로 끝입니까?
아니다. 미안하다는 말로는 부족하지.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것뿐이다. 도윤은 주먹을 쥐었어요. 한지수 대위가 다 말해줬습니다. 중장님이 저를 이용했다고, 중장님이 방산 비리의 핵심이라고. 그게 사실입니까? 예리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도윤은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아사, 내 얘기를 들어줄 수 있겠나?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도 들어야 한다. 내가 왜 여기 있는지 알아야 하니까. 예리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내 아버지는 육군 대령이었다.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고 많은 훈장을 받은 군인이었지. 전역 후에는 방산업체에서 일했어. 하지만 어느 날 아버지는 회사 내부의 비리를 발견했다. 국방비를 빼돌리고 불량 무기를 납품하는 범죄였지. 예리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그걸 폭로하려고 했다. 하지만 그 전날 밤 아버지는 사고로 돌아가셨어. 교통사고라고 했지만 나는 알았다. 그게 살인이라는 걸. 아버지를 죽인 건 바로 그 비리 세력이었어. 도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예리나는 계속 말했어요. 나는 18살이었다. 그때 결심했지. 군인이 되겠다고. 아버지의 원수를 갚는 게 아니라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그래서 사관학교에 들어갔고 필사적으로 노력했어. 그리고 마침내 별을 달았다. 그래서 저를 이용하신 겁니까? 예리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용한 게 아니다. 나는 내 능력을 믿었다. 그리고 함께 싸우고 싶었어. 하지만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지수의 정체를 아는가?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보참모부 대위 아닙니까? 아니다. 한지수는 이중 스파이다. 그녀는 비리 세력에 가담한 사람이야.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 내 옆에 심어진 거지. 도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한지수 대위가 보여준 서류들은 전부 조작된 거다. 나를 범인으로 몰아가기 위한 거짓 증거들이지. 진짜 범인들은 따로 있어. 군 수뇌부 안에 깊숙이 뿌리내린 세력들이야. 예리나는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걸 봐라. 진짜 증거들이다. 도윤은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그 안에는 한지수가 비리 세력과 주고받은 이메일 기록들, 계좌 이체 내역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번 유출 사건을 계획한 것도 한지수였다는 증거까지 있었어요. 한지수는 내 계정을 해킹했어. 그리고 내가 범인인 것처럼 꾸몄지. 목적은 나를 고립시키고 진실을 묻어버리는 거였어. 도윤은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저는 넌 희생양이 된 거다. 미안하다. 예리나는 다시 고개를 숙였어요. 내가 더 조심했어야 했다. 널 지켜주지 못한 건 내 책임이다. 도윤은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분노와 안도감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그는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리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다시 날카로워졌어요. 싸워야 한다. 아사, 선택해라. 이대로 희생양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나와 함께 정의를 위해 설 것인가. 도윤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자신이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를요. 그는 군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군인이라면 지켜야 할 것이 있었어요. 싸우겠습니다. 중장님과 함께. 예리나는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맙다. 아사. 면회 시간이 끝나고 예리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녀는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곧 널 꺼내줄 방법을 찾겠다. 조금만 기다려라.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리나가 떠난 후 도윤은 다시 독방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다시 희망이 돌아와 있었어요. 싸울 이유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도윤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작은 별 하나가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중장님, 저도 별이 되고 싶습니다. 어둠을 밝히는 진짜 별 말입니다. 예리나의 면회 이후 사흘이 지났습니다. 도윤은 구치소 안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어요. 예리나가 약속한 대로 자신을 구해줄 수 있을까? 아니면 이번에도 또 다른 함정일까? 불안과 기대가 교차했습니다. 그날 오후 갑자기 군사법원 출두 명령이 떨어졌어요. 도윤은 호송 차량에 실려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법정 안은 이미 많은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판사석, 검사석, 그리고 방청석까지. 도윤은 피고인석에 앉았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하고 개정이 선언됐어요. 군검사가 일어나 기소 내용을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하사 한도윤은 군사기밀보호법을 위반하여 기밀 문서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도윤은 긴장한 채 앉아 있었어요. 그때 법정 뒤쪽 문이 열렸습니다. 예리나 중장이 들어왔어요. 그녀는 제복을 단정하게 입고 있었고 가슴에는 여전히 별 셋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재판장님, 증인 신청을 하겠습니다. 예리나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군검사가 항의했어요. 재판장님, 증인 신청은 사전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긴급 증인입니다. 이 사건의 진실과 직결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렸어요. 허가합니다. 증인은 증인석으로 나오시오. 예리나는 증인석에 섰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어요. 재판장님, 저는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본부 예리나 중장입니다. 이 사건의 진범은 따로 있습니다. 법정이 술렁거렸습니다. 예리나는 침착하게 말을 이었어요. 하사 한도윤은 무고합니다. 그는 오히려 군 내부의 방산 비리를 조사하던 중 누명을 쓴 것입니다. 진짜 범인은 정보참모부 한지수 대위와 그 배후에 있는 고위 인사들입니다. 군검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중장님, 근거 없는 주장은 삼가 주십시오. 근거가 있습니다. 예리나는 서류를 재판장에게 제출했어요. 이것은 한지수 대위가 비리 세력과 주고받은 이메일 기록입니다. 그리고 이건 하사 한도윤의 계정을 해킹한 증거입니다. 모두 디지털 포렌식으로 확인된 자료들입니다. 재판장이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법정은 숨죽인 듯 조용했어요. 예리나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난 10년간 군 내부에서 자행된 방산 비리의 전모입니다. 수천억 원대의 국방비가 횡령됐고 불량 무기가 납품됐습니다. 전우들의 생명을 담보로 한 범죄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그 비리의 핵심에는 현직 장성 3명과 방산업체 관계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 무고한 하사 한 명을 희생양으로 만들었습니다. 예리나는 방청석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가리켰어요. 저기 앉아있는 한지수 대위가 바로 그 공범입니다. 모든 시선이 한지수에게 쏠렸습니다. 한지수는 창백한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이미 군사 경찰들이 그녀를 둘러쌌어요. 잠깐만요. 이건 오해입니다. 한지수가 외쳤지만 예리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지수 대위, 당신은 육군 소령 출신인 아버지의 인맥을 이용해 비리 조직에 가담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제거하기 위해 하사 한도윤을 함정에 빠뜨렸죠. 예리나는 또 다른 서류를 내밀었어요. 이것은 한지수 대위의 비밀 계좌 내역입니다.
지난 3년간 10억 원이 넘는 돈이 입금됐습니다. 출처는 방산업체들입니다. 한지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녀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한지수 대위, 당신도 조사를 받아야겠습니다. 군사경찰은 즉시 체포하시오. 군사경찰들이 한지수에게 다가갔습니다. 한지수는 마지막 발악을 했어요. 그녀는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려 했지만 군사경찰이 재빨리 제압했습니다. 그녀의 손에서 USB 하나가 떨어졌어요. 예리나가 그것을 주워들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예리나는 USB를 재판장에게 제출했어요. 법정 직원이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화면에는 더 많은 비리 증거들이 담겨 있었어요. 도윤은 증인석에 섰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재판장님, 저는 군인입니다. 군인에게 명예가 없다면 무엇이 남습니까? 저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 이 길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그 나라를 좀먹는 범죄자들이 군복을 입고 있다는 게 부끄러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힘이 실렸어요. 전우들의 피로 만들어진 국방비를 자기 배 불리는데 쓴 사람들. 그들이 더 이상 군복을 입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그것만은 막고 싶었습니다. 법정은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곧 누군가 박수를 쳤어요. 1명, 2명, 방청석 전체로 박수가 퍼져나갔습니다. 재판장은 망치를 두드리며 정숙을 요구했지만 박수는 멈추지 않았어요. 재판장이 선고를 내렸습니다. 피고인 하사 한도윤은 무죄. 즉시 석방을 명한다. 도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예리나가 다가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수고했다. 하사. 도윤은 고개를 들어 예리나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법정을 나서며 도윤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긴 어둠이 끝나고 마침내 빛이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석 달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군은 대대적인 개혁 작업에 들어갔어요. 방산 비리에 연루된 고위 장성들이 구속됐고 한지수를 비롯한 공범들도 모두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국방부는 특별조사위원회를 꾸렸고 예리나 중장이 그 책임자로 임명됐어요. 도윤은 중사로 진급했습니다. 그리고 합참 개혁 태스크포스 팀에 배치됐어요. 매일 아침 출근하면서 도윤은 여전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구치소 독방에 갇혀 있었는데 이제는 군의 미래를 만드는 일에 참여하고 있다니 말이에요. 어느 가을날 오후 도윤은 합참 건물 옥상 정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곳이었어요.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왔습니다. 그때 뒤에서 인기척이 났어요. 여기 있었구나. 예리나 중장이었습니다. 그녀도 바쁜 일정 중에 잠시 쉬러 올라온 모양이었어요. 도윤은 거수경례를 올렸습니다. 중장님, 편하게 해. 여긴 우리끼리야. 예리나는 난간에 기대어 도시를 바라봤어요. 그녀의 얼굴은 예전보다 편안해 보였습니다.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어요. 중사, 요즘 어떤가? 바쁩니다. 하지만 보람 있습니다. 예리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보람이 있어야지. 우리가 하는 일이 의미 있는 일이니까. 도윤은 예리나를 바라봤어요. 처음 만났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강원도 부대 운동장에서 검은 승용차에서 내리던 그녀의 모습. 그때 자신은 코스프레 아니냐고 비웃었었죠.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모릅니다. 중장님, 응, 죄송합니다. 처음 만났을 때 정말 무례했습니다. 예리나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 오히려 그게 좋았어. 솔직한 사람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그래도 됐다. 이제 그런 얘기는 하지 말자.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해. 예리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가을 하늘은 맑고 높았어요. 구름 한 점 없이 청명했습니다. 중사, 기억하나? 내가 나한테 했던 말. 무슨 말씀이십니까? 별셋 달고 온다는 장군님이 코스프레 아니냐고. 도윤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예리나는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그때 난 화가 났던 게 아니야. 오히려 내가 궁금했어. 저런 생각을 가진 청년이라면 함께 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지. 정말입니까? 그래. 별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따지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필요했어. 권위에 주눅 들지 않고 진실을 보려는 사람 말이야. 도윤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중장님, 이제는 별이 진짜라고 믿으십니까? 예리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알아. 별은 스스로 다는 게 아니라는 걸. 국민과 전우들이 달아주는 거지. 맞습니다. 중장님은 진짜 별이십니다. 어두운 하늘을 밝히는 별이요. 예리나는 도윤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너도 언젠가 별을 달게 될 거야. 그리고 그때는 진짜 별이 될 거고. 노력하겠습니다. 둘은 한동안 말없이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국방부 청사에서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어요. 깃발은 힘차게 나부끼며 가을 햇살을 받아 빛나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 깃발을 보며 생각했어요. 자신이 왜 군인이 됐는지를요. 처음에는 막연했습니다. 그저 직업이 필요했고 안정을 원했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았고 싸워야 할 이유도 찾았습니다. 중장님, 저는 이제 알 것 같습니다. 뭘 말이냐? 군인이 왜 필요한지요? 우리가 지키는 건 단순히 국경이 아니라는 것을요. 우리는 정의를 지키고 국민을 지키고 서로를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예리나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그래, 바로 그거야. 그걸 아는 사람이 진짜 군인이지.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어요. 붉고 따뜻한 빛이었습니다. 도윤은 그 노을을 바라보며 미래를 그려봤어요. 앞으로도 어려운 일들이 있겠죠. 넘어야 할 산도 많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어요. 함께 걸어갈 사람들이 있고 지켜야 할 가치가 있으니까요. 중사, 내려가자. 할 일이 많아. 알겠습니다. 둘은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예리나가 말했어요. 다음 주에 전국 부대 순회 점검이 있어. 같이 가자. 예, 중장님. 그리고 강원도 내가 있던 부대도 들를 거야. 도윤은 가슴이 뛰었습니다. 정말입니까? 그래. 내 후배들한테 말해줘. 진짜 별이 뭔지. 도윤은 웃었어요. 그러겠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도윤은 책상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녁 하늘에 별들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어요. 작지만 분명하게 빛나는 별들이었습니다. 도윤은 그 별들을 보며 다짐했어요. 자신도 저렇게 빛나는 사람이 되겠다고.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는 별이 되겠다고요. 휴대폰.